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열혈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2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본론에 앞서 우리는 왜 싸움의 기술을 정리한 손자병법을 읽고 여기서 어떠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 우연히 어떤 책의 서문에서 20대의 인터넷 백만장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꼽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어. 왜일까 생각해보니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경쟁은 인간 및 조직 관계에서 늘 존재하고 이때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는데 이 책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군주론에 이어 독후감을 쓰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유튜브를 아침마다 들으며 그 내용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럼 2부를 시작해 볼게. 첫째, 군형 편에서는 손자는 승리를 원한다면 이기는 싸움만 하면 된다고 해. 너무 쉬운 이야기지? 그럼 이기는 싸움은 어떻게 가능할까? 손자 병법에서는 옛날부터 싸움 잘하는 사람은 먼저 승리를 뺏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적에게 이길 기회를 기다린다고 하지.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인 6월부터 4월 초까지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를 보면 봉화대를 준비하고 거북선에 쓸 돛을 만들고 4월 10일을 드디어 거북선을 완성한 내용이 나와. 즉 기회는 누구에게도 나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는 의미겠지. 또한 손자는 이길 수 없다면 지켜야 한다.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힘이 모자랄 때는 지키고 힘이 남을 때만 공격해야 한다는 의미지. 중국의 마오쩌둥은 적이 진격하면 아군은 물러나고 적이 피곤하면 아군은 쳐들어가며 적이 물러가면 아군은 추격한다는 전법을 이용하여 초기 우세를 보이던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를 대만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해. 둘째, 병세편에서는 손자는 적을 맞아 지지 않으려면 변칙과 원칙을 혼용해야 한다. 싸움이란 원칙으로 맞붙어 변칙으로 이기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 사마의의 공격으로 큰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오지. 또한 제갈량이 관우에게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역발상의 전략으로 조조를 유인해내는 사례와 같이 어떻게 하면 내 강점에 힘을 모으면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혹은 만들어내어 승리를 쟁취하느냐가 손자병법이 갖는 매력인 것 같아. 셋째, 허실편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손자는 모든 곳을 다 지키려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고 이야기해. 나폴레옹이 이 전략을 가장 잘 쓴 사람으로 유명한데 한 참모가 장군님은 어떻게 적은 수로 많은 수의 군대를 이기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난 늘 많은 군대로 적은 군대를 이겼다네 라고 대답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만약 적군 5만과 아군 3만이 맞붙어 승리했다면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긴 게 맞지만 개별 전투에서 3만에 집중된 병력으로 각각 2만, 2만, 1만이라는 적을 각계 격파했다면 나폴레옹의 말이 맞는 거지. 또한 잭 웰치는 세계 시장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거나 곧 1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어하고는
모조리 때려치워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어. 넷째, 군쟁편에서는 여기서 군쟁이란 병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이동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 손자는 군쟁에서 이익을 중시하면 위험해진다. 군대가 전투에 임해 사소한 이익을 다툰다면 승리는 물 건너간다. 또한 점령지에서 챙긴 게 있으면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땅을 늘렸으면 그 이익도 나눠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인간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동물이며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는 사랑도 배려도 의리도 아니다. 오로지 이익뿐이다. 바로 한비자가 한 말이야. 조선 태종 때 대마도 정벌이 이루어진 후 충청 감사 정진의 장계가 올라왔어. 그 내용은 대마도 정벌에 인력이 동원되어 소금 생산에 차질이 생겨 올해 소금 공납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지. 이 장계를 읽은 태종의 대답은 어찌 꼭 반만 감하느냐. 금년 것은 전액을 감해도 좋다. 이처럼 상을 줄 때는 화끈하게 줘야 한다고 하네. 또한 손자는 돌아가는 군사를 막아서지 마라. 포위 공격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멍을 만들어 놔라. 궁지에 몰린 적에게 덤비지 말라고 이야기해. 적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으면 이미 승기를 잡은 것으로 적을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고 덤비면 적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되어 있고 도망간 구멍을 만들어줘야 싸움을 포기하고 달아나는 적이 생기기 마련이야. 다섯째, 구변편에서는 손자는 말하길 장수는 거친 땅에 막사를 세워서는 안 되고 교통의 요지에서는 외교에 힘써야 하며 불모지에는 아예 머물지도 말고 사방이 막힌 곳에서는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며 죽게 된 곳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 길에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군대도 치지 말아야 할 군대가 있고 성에도 공격하지 말아야 하는 성이 있고 땅에도 싸움을 피해야 하는 땅이 있고 명령에도 받지 말아야 하는 명령이 있다고 했지. 즉, 제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장에서는 언제나 돌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며 이때 장수는 위에서 이야기한 조건을 살펴보아 처해 있는 환경을 파악해 적절하게 위기를 극복해야 해. 또한 장수가 갖는 5가지 위협 요소를 설명하는데 죽을 결심을 하고 덤비는 장수는 죽이면 그만이고 사는데 연연하는 장수는 포로로 붙잡기 쉽다. 성질이 급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장수는 함정에 빠뜨리기 쉬우며 명예에 집착하는 장수에게는 모멸감을 안겨준다. 마지막으로 장수가 백성을 사랑한다면 백성을 괴롭히면 되므로 이 5가지는 장수가 경계해야 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으로 제갈량은 그에 져서 장원에서 장수의 패단 8가지를 이야기해. 첫째는 욕심이 끝이 없고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질투하며 아첨을 좋아하고 남의 단점만 알고 자기 단점은 모르고 일을 처리할 때 유유부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주색에 빠지며 강교하면서 겁은 많으며 마지막으로 변명하기 좋아한다. 나는 과연 어떠한 패단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항목인 것 같아. 6째, 2부의 마지막으로 행군 편에서 손자는 장수가 자상하고 다정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건 부하들의 마음을 잃었다는 뜻이며 또한 상을 남발하는 건 사정이 급해졌다는 뜻이고 벌을 남발하는 건 상황이 딱하다는 뜻이다라고 해. 장수의 명령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누군가 다른 해석을 했다면 이는 불분명한 명령을 내린 장수의 책임인 거야. 그리고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상벌을 남발하게 돼. 특히 벌의 경우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을 받는다면 이는 운수소관이 되고 상벌로서의 기능은 상실되는 것이지. 임진왜란 직후 순변사로 임명된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 계령 사람이 적군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줘. 이일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며 그의 목을 배려해. 계령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일 아침까지 적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 죽이라며 항변하고 다음날 왜군이 나타나지 않자 척호병을 보내 적의 행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기어이 목을 베어버려. 그날 저녁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마지막으로 손자는 병사들과 아직 친해지지 않았는데 벌을 주면 불복해 다루기 힘들어지는 반면 너무 친해져서 벌을 주지 않으면 이 또한 다루기 힘들다. 이치에 맞게 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지키는지 엄하게 살펴야 영이 선다고 해. 싸움에 이기는 첫째 방법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명령이 이행되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행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거야. 장수는 명령을 신중하게 내리고 일단 내린 명령은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 3부에서는 전쟁에서 지는 이유를 포함 손자병법에 쓰여있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할게. 애청자님이 보내주신 독후감을 읽으며 정말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 쉬운 것이 아니고 좋은 장수, 즉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병법이나 군주론을 통해 인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좀 더 슬기롭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 더위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벌써 올해도 반이 훌쩍 갔다는 생각을 하면 왠지 서늘해지는 이 기분은 아마도 한 것 없이 한 해가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거야. 우리 힘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